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작년 12월 미국의 고용보고서가 엇갈린 신호를 담은 가운데 9일 뉴욕 증시 주요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알리안츠 그룹 고문은 이번 보고서가 연준이 추가 인하 때까지 기다릴 시간을 줄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최종 판결을 연기하며 이르면 이번 주 선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패소 시에는 관세 유지 방침을 밝혔지만 위법 판단이 나올 경우 최대 1,500억 달러 규모의 환급 부담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올 들어 6거래일 동안 삼성전자 주식을 3조 원 가까이 순매수한 가운데 빚을 내 투자하는 이른바 B2 열기도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반도체 투톱의 주가 상승세가 점차 진정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만큼 수요 선반영 이후의 판매량 둔화 가능성에도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금융당국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은행 과반 지분 컨소시엄부터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당 방안이 제도적 안정성 확보에는 기여할 수 있겠지만 일반 기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어 핀테크 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다우와 S&P 500 지수가 종가 기준으로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요. 일자리는 생각만큼 크게 늘어나지 않았지만 실업률이 안정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다소 엇갈린 해석이 붙기도 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기술주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우리 증시도 함께 따라갈 수 있을지 전략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저희가 준비한 코너도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코너로는 밤사이 뉴욕 증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이클 버리가 또다시 공매도와 관련한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오라클 하락에 베팅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잠시 후에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와이드 리포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방산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죠. 지난주 금요일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에 K방산주들이 불기둥을 뽐내기도 했었는데요. 방산주 안에서 가장 싼 방산주라고 하면 보통 풍산을 일컬죠. 그래서 풍산의 투자 포인트들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시각 서울경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HBM4 검증과 관련해서 현재 선두에 서 있습니다. HBM과 관련한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을지 자세한 내용 잠시 후에 함께 만나보시죠. 자, 그럼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리안츠 고문은 이번에 나온 고용보고서를 통해서 파월 의장의 발언에 힘을 더 보태줄 거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지난번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경제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데 지금이 딱 적절한 위치다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본다면 자료까지 받쳐주는 상황 속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가 조금 더 늦춰지는 것은 아닐지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봐야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윤경철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키워드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함께 열어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마이클 버리 오라클 저주이고요. 빅쇼트로 유명한 투자자 마이클 버리가 오라클 주가 하락에 베팅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라클 공매도를 다시 한번 언급을 한 건데요. 이런 행동은 어떤 부분을 시사하고 있는 걸까요? 이제 빅쇼트로 잘 알려졌던 이제 마이클 버리가 오라클 주가 하락에 이제 베팅했다는 건 공개 발언을 했는데 단순한 한 종목에 대한 부정적 전망을 넘어서 지금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AI에 대한 인프라 투자 붐이
균열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지 않냐라고 이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리는 서브스테크를 통해서 오라클의 어쨌든 주식 풋옵션을 보유하고 있고 최근 6개월 동안 직접 공매도 포지션을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즉 단기 변동성의 기대 수준이 아니라 일정 기간 하락의 가능성을 전제로 한 구조적 배팅이라는 게 약간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별이가 겨냥한 핵심은 이런 겁니다. 오라클의 전략과 재무의 문제를 삼았습니다. 오라클은 데이터베이스 기업에서 클라우드 기업으로 이제 공격 확장 중인데 이 과정에서 데이터 센터를 대규모로 지어야 합니다. 그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채를 이제 크게 늘리고 있는 구조가 형성이 됐는데 버리 역시 포지셔닝과 투자 방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취지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시장의 이제 AI 수요 기대만이 기대의 대규모 투자 차입을 용인해온 분위기와는 정면으로 이제 반박하는 약간 이런 분위기인데요. 여기서 이제 풋옵션의 메시지가 더 강합니다. 풋옵션은 하락폭이 커질수록 수익이 커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버리는 오라클이 단순 조정이 아니라 시장이 다시 평가하는 구간, 즉 밸류에이션의 재조정 국면에 들어갔다고 보고 있는 셈입니다. 특히 오라클의 주가는 한때 AI 수요의 기대감이 급등했다가 이후 자본 지출과 부채 부담이 부각되면서 변동성에 대한 평가가 따라붙었습니다. 버리는 바로 그 지점, 그 기대에 대한 상승과 현금의 흐름이 요구한 현실 사이에서 충돌 하락 논리가 이제 있다고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시작점은 표적 선택입니다. 버리는 메타,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는 사업이 다각화된 대형 기술주는 AI만으로 순수 공매도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 오라클은 최근 성장 스토리가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 크게 이제 걸려 있고 이 영역은 AI 붐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크 해치가 좀 안 된다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서 버리는 AI 가열에 대한 회의론을 가장 민감하게 반영할 수 있는 종목으로 골라서 배팅하는 전략인데 이게 바로 오라클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버리가 이제 행동하는 이게 시사하는 점은 행동에 대해서 시사하는 점은 이렇습니다. AI 시대가 끝났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AI를 이유로 과잉 투자를 하거나 과잉 차입이 먼저 시험대에 오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AI 버블이 에버야 버블론이라는 것은 AI 투자가 이제 AI 시대가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이걸로 인해서 투자라든가 과잉 차입이 돼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경쟁이 계속될수록 기업들은 어쨌든 수요가 정말로 투자 속도를 따라오느냐 그리고 빚을 감당할 만큼 현금 흐름이 나오느냐를 증명해야 됩니다. 버리는 그 감정 과정에서 오라클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것을 이제 배팅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난해 11월이었죠. 엔비디아랑 팔란티어에다가 공매도를 했다라는 부분을 공개를 하면서 AI 거품론의 시작점이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풋옵션의 만기나 행사 가격들은 구체적으로 공개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나오는 뉴스들 함께 더 꼼꼼하게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두 번째 키워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10조 기부 이혼이고요. 빌 게이츠가 이혼 합의의 일환으로 전 부인이 설립해 놓은 민간 재단에다가 우리 돈으로 10조 원이 넘는 금액을 기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기부를 결정한 부분은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이 보도에 따르면 좀 더 자세히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부금은 이제 멀린다 프렌치 게이츠가 설립한 민간 재단에 어쨌든 이제 기부가 됐습니다. 2024년 기부가 됐고요. 대형 자선 기부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패턴을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 기부가 왜 나왔는지 1차 답은 이혼 합의 때문입니다. 멀린다 게이츠는 2024년 5월 게이츠 재단의 공동의장직을 이제 물러났는데요. 합의에 따라 자신의 활동을 위해 추가로 125억 달러를 활용할 수 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확인된 금액은 78억 8천만 달러로 그 합의의 일부로 이제 어쨌든 설명이 됐고요. 재단 측은 125억 달러 합의가 이제 이행됐다라고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즉 개인 간의 재산 분할 동시에 기부라는 형태를 취한 매우 특이한 구조라는 점이 이제 핵심인데요. 두 번째 이유는 자선 활동의 독립입니다. 같이 했다가 이제 자신만의 어떤 활동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운영하던 게이츠 재단은 세계 최대 자선 조직 중에 하나이고 멀린다 게이츠는 이 조직에서 물러나면서 여성 가족 기회 확대 중심으로 방향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 재단을 통해서 이제 기부를 하면서 새롭게 변화를 주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그 재단 자체가 멀린다 게이츠 재단 자체가 자산 규모로 이제 단기간에 급증하면서 미국 내에서도 매우 큰 민간 단체 반열에 올라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이런 것 같습니다. 관리와 통제의 분리인데요. 부부가 이혼 후에도 공동 자선 프로젝트를 유지할지 아니면 각자가 완전히 분리해서 할지는
늘 민감한 문제였는데 이번에 이거를 통해서 새롭게 이제 어떤 파라모델을 제시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멜린다 게이츠는 자신의 이름과 철학으로 어쨌든 사업을 설계할 수 있는 주도권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번 기부는 두 사람의 공동 브랜드를 분리하는 방식이기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정리하자면 이런 것 같습니다. 이번 기부는 감정적 이벤트라기보다는 구조적 정리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혼해서 우리 서로 갈라서 드리는 게 아니라 재산에서도 좀 냉정하게 서로가 이제 분할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를 재단이라는 걸 통해서 했다라는 게 이채롭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혼 합의를 이행하는 동시에 자선 활동을 독립시키고 그다음에 자금 흐름을 재단 체제로 어쨌든 옮겨가면서 장기 운영 기획을 만든 조치로 이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앞으로 이제 초고액 자산가들이 이혼을 했을 경우에 사회적 영향력을 어떤 형태로 재편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빌 게이츠의 이혼 합의와 관련한 10조 기부 이혼과 관련한 키워드 잡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트럼프 1년 10% 캡 선언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신용카드의 이자 부담을 낮춰주겠다라면서 신용카드 이자율을 1년 동안 10%로 제한하자라는 구상을 내놨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 현실 가능성이 있는 숫자일까요? 일단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상징적인 의미는 크다고 합니다. 이 정책의 골자는 간단합니다. 이제 현재 미국에서 신용카드 금리는 평균 금리가 20% 안팎이고 심한 경우에 이제 30에서 50%까지 간다고 하는데 일부 소비자는 30% 가까운 고금리를 부담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구상은 이 상단 이제 캡을 만들려는 거예요. 그래서 10%를 넘지 않게 하겠다. 모든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자 폭탄을 줄이겠다는 메시지입니다. 다만 문제는 어떻게 늘 트럼프 대통령 정책은 어떻게 죠? 이제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금리 상한은 보통 의회 입법입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의 규제나 이제 규정 정비가 필요한데 시장 전체가 강제하려면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발표는 쉬워도 집행을 어렵다는 게 이제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정치적 맥락도 중요한데 보도들은 이 제안이 중간 선거를 앞둔 11월에 있죠. 그래서 체감 경기 압박 속에서 나왔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 침공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 이런 것들도 다 중간 선거를 겨냥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용카드 이자는 생활비 부담과 직결되는 분야라서 여론 파급력이 크고 지금 경제 성장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월가 견제용으로 이제 메시지를 포장하기 쉽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의회에서도 과거에 10% 수준의 상한 법안이 발의된 적도 있고 초당적 공감대가 일부 존재한다고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법안이 실제 통과까지 간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이 이제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실행되기 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는 핵심 쟁점은 부작용입니다. 은행업계와 로비단체는 일반적으로 금리 상한을 도용하면 신용 낮은 사람들이 카드 발급이라든가 이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뜻 들으면 이제 그럴듯하긴 한데요. 금리 부담은 줄어도 아예 신용을 맡길 수가 있다는 논리인 거죠. 시장에서는 실제로 금리 상한을 강제하면 카드사들이 연회비라든가 수수료 혜택을 축소하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를 상당히 높일 가능성도 있고 이런 사람들을 높이면서 이제 그 접근이 좀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힘들기 때문에 다른 식으로 돈을 벌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분명히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트럼프의 10% 상한 구제는 고금리 부담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갖지만 성공하려면 여러 관문을 통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신용카드 이자율을 10%로 제한하는 부분을 좀 제한하고 있다라는 부분 살펴봤습니다. 다만 실현 가능성은 좀 낮을 수도 있겠다 언급 주셨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AI, 아이들은 건드리지 마이고요. 오픈 AI와 시민단체인 커먼센서 미디어가 지금 아동용 AI 챗봇 규제, 주민 발의안을 두고 갈등을 보이다가 단일 절충안을 함께 내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AI 기업들이 이러한 조치들을 내놓는 이유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물론 이제 뭐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법과 제도의 압박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픈AI와 커먼센서스가 이제 절충하는 부모 통제 가능 그리고 독립 안전 감사, 아동 대상 타기관 광고 금지 같은 조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치가 국민 투표 의제로 올라갈 경우 캘리포니아는 사실상 미국 내 AI 안전 기준을 선도하는 주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선 한 주의 규칙이 미국 전체의 표준처럼 작동하기 때문에 법제화 이전에 가드레일을 먼저 세우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이제 사건의 여론을 바꾼다는 점입니다. 이제 뭐 이것뿐만 아니라 그록은 이제 아예 그 부분을 안전장치로 유료화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 그록 사례처럼 기능 업데이트가 비동의 성적 이미지 생성에 악용될 수 있다는 논리 같은 게 발생을 하게 되면 기업은 즉시 왜 막지 못했냐라는 질문을 받게 되고 특히 아동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의혹이 붙는 순간
문제는 기술 논쟁을 넘어서 범죄 플랫폼 책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CEO라든가 이걸 만든 어쨌든 그런 사람들에게 책임이 전가되기 때문에 이 국면에서 기업은 어쨌든 기능을 유지하더라도 접근을 제한하거나 차단 규칙을 강화하는 사용 조건을 바꾸는 방식으로 즉각 대응하겠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소송과 배상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아동 청소년 관련 이슈는 피해 주장과 법적 분쟁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고 기업 가치에 직접 타격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규제가 강해질수록 기업은 우리가 안전을 강화하고 있다는 증거를 쌓아야 되고 그 증거가 리스크 방어막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이제 기능을 확장하는 동시에 그 확장이 어쨌든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정책 기술 운영으로 동시에 봉합하는 움직임이 이런 것들을 하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 AI를 생성하고 유통하는 데 있어서 책임이 이전보다 좀 더 강화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플랫폼 규제 전환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서 마지막 키워드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팀쿡 후임 유력 터너스입니다. 애플의 포스트 팀쿡 구도가 수면 위로 다시 한번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애플이 지난해부터 팀쿡 CEO의 승계 계획을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준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솔솔 들려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애플은 이렇게까지 시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 연속성에 있다. 애플이 이제 뭐 변화하는 기업이 혁신 기업인 것 같긴 하지만 또 이제 어쨌든 그거에 대한 열성적인 구독자들이 많기 때문에 변화를 그렇게 많이 하는 기업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안정감이 들었다 생각하기 때문에 수익성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데 애플 제품과 개발의 제조 현실을 잘 아는 하드웨어의 어쨌든 라인 핵심 인물이 이제 존 터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연속성을 잘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미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어갈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차기 CEO 후보로 이제 터너스가 떠오른다는 건 애플 이사회가 급격한 노선 변경보다는 제품과 공급망 제조 역량을 중심으로 안정적 승계를 우선한다라는 신호를 익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애플은 하드웨어라든가 공급망이라든가 원가 품질 관리가 기업 경쟁력의 근간인 회사이고 그 구조에서 내부 실무형 리더라는 걸 찾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애플은 왜 포스터 팀쿡을 계속 준비하느냐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이 부분은 리스크 관리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애플은 글로벌 공급망 변수라든가 관세라든가 지정학 리스크 같은 외부 요인들이 민감한데 이런 리스크가 CEO가 이제 바뀌는 순간 더 불안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애플 같은 회사는 늘 후보군을 준비하면서 어쨌든 시장의 불확실성을 낮추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팀쿡 논의는 팀쿡의 부재로 전제한다기보다는 언제든 전환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성장 동력의 이제 문제인 것 같아요. 이제 애플이 아이폰 이후에 서비스를 키우려면 안정적 수익 구조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팀쿡으로는 그건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팀쿡이 안정적으로 이끌어가는 데는 약간 장점이 있지만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동력을 이끌어내는 데는 좀 동력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계속해서 다음 제품은 혁신은 무엇인가를 묻는데 특히 최근에 기술 환경 변화가 빠르게 변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이걸 맡아서 하게 되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후계 구도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애플이 앞으로 어떤 회사를 데려라는 거를 볼 수 있는 그런 거였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조직 운영입니다. 거대한 기업은 CEO 한 명이 모든 것을 바꾸기가 어렵고 오히려 내부 합의로 조율하면서 어쨌든 큰 방향을 받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존 터너스 같은 인물이 이런 데 적당하다는 거죠. 어쨌든 애플의 급진적 변화보다는 제품의 로드맵이라든가 안정적인 어떤 집행과 공급망의 실행에 무게를 두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반대로 시장이 원하는 혁신 속도가 더 빨라질 경우에는 애플은 소프트웨어나 서비스 중심의 후보군으로 다시 검토할 수밖에 없고 존 터너스는 여기서 이제 물러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존 터너스의 어떤 부상은 어쨌든 연속성이나 실행력에 대해서 상징을 하고 포스트 팀 쿡의 전환기로 들어선 애플의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답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애플이 누구를 선택할지 결국 이 부분은 안정적인 운영을 더 강화할지 아니면 더 큰 변화를 줄지를 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 지금 당장 바꾼다라는 의미보다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포스트 팀쿡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키워드들 잘 살펴봤고요. 본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증권가들이 바라보는 종목에 대한 시선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와이드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리포트 함께 살펴보면요. 풍산이 오늘 리포트의 주인공입니다. 리포트의 제목은 올해 사상 최고치 영업이익 예상인데요. 일단 지금 시장에서 풍산 같은 경우에는요. 두 가지 키워드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구리 가격과 또 하나는 방산입니다. 하나증권 리포트에 따르면 이 두 축이 동시에 움직이게 되면서 풍산의 실적이 사상 최고치를 향해 가고 있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증권은 풍산에 대해서 투자 의견은 매수, 그리고 목표 주가는 16만 원을 유지한 상태입니다. 이유는 비교적 명확했습니다. 먼저 구리 가격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오르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방산 매출도 올해까지 안정적인 증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나 지금 하나증권 같은 경우에는 2025년 4분기 실적이 시장의 컨센서스를 넘어설 가능성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증권이 추정하고 있는 풍산의 2025년 4분기 실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매출액의 경우에는 1조 5천억 원가량 추정을 하고 있고요. 전년 대비해서 20%의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요. 1,013억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년보다 무려 199%나 증가한 수치인데요. 결국에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언급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흐름을 이해하려면 먼저 풍산의 사업 구조부터 간단히 짚고 가야 합니다. 풍산은 크게 보면 지금 두 가지 축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신동 사업과 또 방산 사업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신동은 쉽게 말해서 구리를 가공해서 만드는 소재 사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방산 같은 경우에는 탄약과 또 방위 산업용 제품을 함께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번 분기 실적이 잘 나오게 될 것이다라는 이 핵심은요. 바로 신동 사업 그 안에서 바로 구리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구리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나증권 자료를 살펴보시면 런던 금속거래소 기준으로 해서 전기동 가격 흐름이 상당히 가파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5년 3분기 평균 가격을 살펴보니까요. 톤당 9,797달러였습니다. 그런데 4분기에는 톤당 11,092달러까지 올라서게 됐는데요. 불과 한 분기 만에 지금 전기동 가격이 13%나 넘게 상승을 한 겁니다. 그리고 2026년 들어서는 이 오름세가 더욱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구리가 톤당 13,000달러를 넘기게 되면서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정리를 해보면요. 구리가 나오고 있는 곳에서는 문제가 생긴 상황이고 구리를 가공하는 곳도 힘들어진 상태다 보니까 구리 가격 자체가 쉽게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구리를 캐는 곳부터 살펴보시면 지금 인도네시아 그라스버그 광산을 포함해서 몇몇 지금 큰 광산에서는요.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땅에서 구리가 예전만큼 잘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중국의 상황이 꼽히고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구리를 가장 많이 쓰는 나라 중에 하나로 꼽히는데요. 중국의 구리 재련 업체들이 모인 중국 구리 재련 업체 연합에서 올해부터 구리를 가공하는 양을 10% 이상 줄이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건 지금 가공할 구리가 부족하다라는 신호를 시장에 내보내고 있는 거고요. 게다가 구리를 가공을 해주고 받는 수수료가 사상 처음으로 0원 수준까지 내려가게 됐습니다. 이건 지금 돈을 못 받을 정도로 공급이 굉장히 빠듯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남미 변수도 함께 꼽히고 있습니다. 칠레에 있는 만토베르데 광산에서는요, 지금 파업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구리 생산이 또 한 번 막히게 된 건데요. 즉, 구리는 덜 나오고 있는데 가공도 줄어들고 있고요. 쓰는 곳 역시나 여전히 지금 많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구리 가격이 쉽게 내려올 수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구리를 파는 기업들 입장에서는요, 실적에 유리한 흐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게 풍산과 왜 연결이 되냐? 풍산은 구리를 가공해서 파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구리 가격이 오르게 되면 단순히 매출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요, 메탈 관련 이익이 함께 발생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값이 오른 구리를 재고와 판매 과정에서 이익으로 반영을 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하나증권은 이번 4분기만 보더라도 지금 100억 원 이상의 메탈 이익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격만 오른 건 아닙니다. 판매량도 함께 오른 상황인데요. 일단 4분기 신동 판매량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4만 7천 톤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로 봤을 때는 7.5% 증가를 했고 전분기 대비로 보더라도 2.4% 정도 늘어나게 된 수치입니다. 폭발적인 증가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가격이 오른 상황에서 지금 물량까지 뒷받침되고 있다라는 흐름 자체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는 신동 사업 다음으로 방산 사업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분기 방산 매출을 보시면요. 4,258억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역시나 전년 대비와 했을 때는 7.7% 정도 늘어난 수준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만 당초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던 기대치보다는 조금은 낮은 숫자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좀 간단한데 내수용 제품 일부가 이연이 됐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매출을 잡는 시점이 지금 다음 분기로 넘어가게 된 거고요.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바로 수익성을 꼽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증권의 경우에는 지금 방산 영업이익률이 3분기와 비슷하게 10% 중반대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물량은 조금 밀리긴 했지만 사업의 체력 자체는 그대로라는 평가고요. 또 하나 짚어볼 만한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풍산 같은 경우에는요. 해외 사업부에서 지금 신동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지금 PMX가 꼽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구리 가격이 오르게 되면서 지금 풍산이 가지고 있는 해외 자회사들의 수익성도 전분기보다 훨씬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본사 실적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요. 연결 기준으로 해서 전체 실적이 함께 개선이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증권은 이런 흐름을 모두 종합을 해서요. 다음과 같이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도 방산 매출은 10%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 여기에다가 구리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살펴봤듯이 대규모 메탈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앞서 살펴봤던 이 두 가지를 모두 감안을 한다면 2026년 영업이익은 2024년에 풍산이 기록했던 사상 최고치를 크게 웃돌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업종 환경도 함께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방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라는 뜻을 밝히게 되면서 글로벌 방산 업종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에서도 일단 풍산을 비롯해서요. 방산주들이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에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하나 시스템 같은 하나 그룹주도 함께 강세를 보였는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이런 방위비 예산 증액과 관련해서는 풍산의 실적을 직접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이라기보다는 중장기 수요 환경을 보완하는 요소로 설명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 지금 시장의 흐름들이 풍산을 향해서 우호적으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구리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면 신동 사업을 하고 있는 풍산의 경우에는 굉장히 강세를 보일 수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풍산이 가지고 있는 방산 사업 또한 매출이 탄탄하다라는 점이 증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풍산의 실적을 더욱더 끌어올릴 것으로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증권의 결론을 다시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증권은 풍산에 대해서 투자 의견 매수 그리고 목표 주가는 16만 원으로 유지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럼 지난주 금요일 주가 흐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풍산은 6% 넘게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큰 폭으로 오르게 됐습니다. 12만 900원 선에서 거래를 형성하는 모습이었고요. 사실 최근의 주가는 이 방산업종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고 또 풍산에 대한 개별적인 실적 기대감이 맞물리게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 주가 자체도 전반적으로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구리 가격 상승이라는 구조적인 외부 환경도 있고요. 여기에다가 방산 매출이라는 안정적인 내부 축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는 드문 국면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증권은 올해의 실적을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새로운 최고치 갱신 가능성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앞으로 원자재 가격 변동성과 또 방산 매출 인식 일정 같은 변수는 계속해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와이드 리포트였습니다. 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흐름, 서울경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이 시각 서울경제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정호 앵커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키워드들 하나씩 먼저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반도체 관련한 내용입니다. 삼성전자가 드디어 이제 D램 쪽 1위 탈환 소식이 좀 나오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HBM4 시장도 잡아갈 수 있을지 함께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한화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필리조선소 인수 이후에 이번에는 두 번째로 미국 조선소 인수에 나선다라는 광폭 행보에 대한 뉴스가 좀 나오고 있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은 구리 관련한 내용입니다. 구리값이 계속 치솟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전가시켜 줄 수 있는 전선이나 금속주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반도체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전만 하더라도 HBM은 뺏기고 범용 D램은 중국 쪽에서 쫓기고 있다라면서 안 좋은 이야기들이 좀 많았었는데 한 1년 사이에 굉장히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D램 점유율 1위를 되찾은 비결부터 먼저 좀 찾아볼까요? 네, 우선 삼성전자는 D램 재설계라는 전공법을 통해서요, 1년 만에 글로벌 시장의 절대 강자 자리를 완벽히 되찾았습니다. 작년 4분기 삼성전자의 메모리 매출은 전분기 대비 34% 급증한 259억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이 중에 D램 매출이 192억 달러로 SK하이닉스의 171억 달러를 앞질렀습니다. 1년 만에 왕좌를 탈환한 결정적인 계기는요, 바로 전영현 부회장 취임 이후에 단행된 근원적 기술력 회복 전략에 있습니다. 삼성은 HBM3 12단 제품의 수율을 잡기 위해서 기본 재료인 D램 자체를 다시 설계하는 리스크를 감수했고, 또 이것이 엔비디아 등 대형 고객사의 품질 기준을 충족시키는 반전의 열쇠가 됐습니다. 특히 삼성 D램 생산량의 77%를 차지하는 서버용 범용 제품들이 AI 서버 확산 트렌드에 적중하면서요, 평균 판매 가격이 50% 이상 오른 점이 실적 폭발의 기폭제가 되었는데요. 6세대 HBM인 HBM4에서도 삼성은 유리한 고지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업계에서 가장 앞선 10나노급 6세대 공정과 또 자체 4나노 로직 공정을 결합해서 속도와 발열 관리에서 경쟁사를 압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트렌드포스는 삼성이 이 첨단 노드 기술을 바탕으로 퀄 테스트를 가장 먼저 통과할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이는 물량 중심의 과거 문법에서 벗어나 질적 승리를 거두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네, HBM4 시장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누가 시장의 선두권을 잡게 되느냐가 가장 관건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엔비디아가 설계 라인을 좀 변경하면서 모든 업계들이 지금 샘플을 다시 제출했다고 하는데, 업계에서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삼성전자가 가장 먼저 퀄 테스트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배경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삼성이 HBM4에 도입했던 이 공정이 발열과 속도 문제를 동시에 해결했기 때문인데요. 삼성전자의 10나노급 6세대 공정과 또 자체 로직 공정의 결합 덕분입니다.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엔비디아가 최근 루빈 플랫폼용 HBM4의 이 핀단 전송 속도 요구치를 초당 11GB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모든 공급사가 설계 변경에 들어갔는데요. 여기서 삼성의 LCD램 기술이 빛을 발하고 있는데 이 공정은 집적도와 전력 효율이 워낙 높아서 고속 신호 처리에 매우 유리합니다. 특히 삼성은 베이스 다이의 4나노 로직 공정을 직접 적용해서요. 데이터 처리 성능은 높이고 또 고속 동작 시 발생하는 발열은 획기적으로 낮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제품 전략 변화로 전체적인 양산 일정은 올 1분기 말에서 2분기 초로 조정됐지만 오히려 이 시간이 삼성에게는 제품을 더욱더 세밀하게 조정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트렌드포스는 삼성이 이러한 첨단 노드 선점 덕분에 이르면 이번 달, 늦어도 1분기 내에는요, 엔비디아의 품질 인증을 가장 먼저 획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는 그간 HBM3E에서 겪었던 지연을 단숨에 만회하고 또 차세대 AI 가속기의 루빈 시장에 선두 공급자로 올라서는 결정적인 발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IM증권 측도 이 삼성의 LC나노 공정 채택이 업계 최고 수준의 속도를 구현하면서 HBM 경쟁력이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올해 이제 영업이익 전망치를 133조까지 내다봤었다가 지금 잠정 실적 발표한 이후에는 증권가에서 쭉 올리고 있습니다. 제일 높은 게 지금 KB증권 쪽에서 나온 150조 원까지 상향 조정된 수치인데요. 이렇게 HBM이 주도를 하는 시장 속에서 이렇게까지 150조 원 내다볼 수 있는지 실현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HBM4가 본격 출하되는 올해 2분기를 기점으로요. 삼성의 점유율은 작년 대비 2배 이상 35%까지 수직 상승할 전망입니다. 우선 KB증권 분석에 따르면 올해 삼성전자의 메모리 부문 영업이익은 AI 데이터 센터 수요 폭발에 힘입어 전년 대비 324% 급증한 133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2018년 슈퍼사이클 당시에 영업이익 43조 원을 무려 3배 이상 상회하는 사상 최대 실적인데요. 특히 엔비디아향 HBM4 공급이 본격화되면 작년 16% 수준에 머물렀던 삼성의 HBM 점유율은 올해 35%까지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LPDDR, 또 GDDR, ESSD 등 AI 서버용 특화 제품군 전반에서 공급 부족 상황을 겪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까지 이 강력한 모멘텀이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시장 전체적으로는 메모리 기업들이 HBM 생산에 모든 라인을 집중하면서 일반 서버용 D램 공급이 부족해지는 구조적 품귀 현상까지 겹쳤는데요. 이로 인해서 범용 D램 가격이 올 1분기에만 30에서 40% 이상 추가 인상될 것으로 보여서 삼성은 HBM과 범용 D램 양쪽에서 사상 유례없는 쌍끌이 수익을 거두게 됩니다. 시티그룹 등 주요 IB들이 삼성의 올해 연간 이익을 155조 원까지 상향 조정한 배경에는 이러한 HBM 중심의 공급자 우위 시장이 향후 2에서 3년간은 꺾이지 않을 거다라는 강력한 실체적 데이터가 깔려 있습니다. 다만 스마트폰이나 PC 등 완제품 업체들의 제조 원가 부담이 역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잠재적인 위험 요인으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상황상 봤을 때는 작년에 실적이 제일 안 좋았을 때가 2분기였고 올해 실적이 제일 잘 나올 걸로 예상되는 게 2분기입니다. 그래서 2분기 때 가장 눈에 보이는 효과 자체로도 실적이 가장 뛰어나게 잘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반도체 마무리하고 조선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화가 지금 두 번째 미국 조선소 인수 검토에 나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물량이 좀 쏟아지고 있다,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네, 우선 한화는 필리조선소의 생산 능력이 이미 임계점에 달했다고 판단하고요. 미국 내에서 두 번째 조선 거점 확보를 공식화했습니다. 마이클 쿨터 한화 디펜스 USA 대표는요, 최근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향후 수년 내 다른 지역에서 두 번째 미국 조선소를 인수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는데요. 현재 필리조선소의 연간 건조 능력은 약 1.5척 수준에 불과하지만 이미 수주 잔량은 19척에 달했기 때문에 생산 여력이 완전히 소진된 상태입니다.
이 한화는 필리조선소에 약 50억 달러를 투입해서 연간 건조 능력을 최대 20척까지 확대하겠다는 원대한 계획을 세웠지만요. 기존 도크 2개만으로는 급증하는 수요를 물리적으로 감당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한화는 필라델피아 내 미사용 도크에 대한 접근권을 연방정부와 협의하는 동시에 호주 조선사 오스탈의 지분 19.9%를 인수하면서 단일 최대 주주 지위를 확보하는 등 전방위적인 영토 확장에 나서고 있는데요. 미국은 2029년까지 대규모 LNG 액화터미널을 건설 중이고 또 수출 시 미국산 선박 사용을 의무화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내 생산 기반 확보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시점에서 한화는 가장 빠르게 도크를 선점해 미국 조선업체권의 최대 수혜자로 등극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서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한화오션이 미국에다가 숙련된 숙련공을 보내는 게 아니라 로봇으로 배를 만드는 일종의 원격 작업 체계를 구상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이렇게 되면 한화만의 치트키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화는 한국의 세계적인 로봇 기술을 미국 현지에 이식해서요. 이 디지털 야드로 작업 방식의 근본적인 혁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한화오션은 한화 로보틱스과 협력하면서 이 자이로 리모컨과 용접 로봇을 활용한 원격 작업 체계를 개발 중인데요. 이는 한국의 컨트롤 타워에서 작업자가 고글을 쓰고 조작하면 수만 킬로미터 떨어진 미국 필리조선소의 로봇이 실시간으로 용접을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미국 조선업의 가장 큰 약점은 숙련공 부족과 또 낡은 설비로 인해서 건조 속도가 현저히 느리다는 점인데요. 한화는 이를 K로봇 자동화 공정으로 정면 돌파하겠다라는 전략입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중소형 무인 수상정 전력 강화를 위해 30억 달러 이상의 예산을 배정한 것도 한화에겐 큰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화는 미국의 해상 드론 소프트웨어 업체인 하포그 AI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요. 감시 정찰용 무인 함정 수백 척을 공급하겠다라고 성사진을 내놨는데요. 한마디로 하드웨어인 도크는 미국 현지에서 조달하고 소프트웨어인 로봇과 제어 기술은 한국에서 가져오는 하이브리드 전략입니다. 김승현 회장이 신년사에서 마스가든 온전히 한화가 책임진다라고 강조한 배경에는 이러한 기술적 자신감이 깔려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신년사를 통해서 보실 수 있듯이 완벽하게 또 자신감이 자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결국 핵심으로 본다면 미국 군함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규모로 보면 한 1,500조 원 정도 규모가 되는 시장이라고 합니다. 진짜 한화가 여기서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좀 필요하게 될까요? 네, 우선은 한화는 미 해군 공급망의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하는 데 현재 주력하고 있습니다. 미국 해군함정 정비 협약인 MSRA와요, 또 시설 보안 허가 조기 취득을 통해서인데요. 미국 해군은 현재 295척의 군함을 2054년까지 390척으로 늘릴 계획이고요. 또 MRO 시장 규모만 연간 20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존스법에 따라서 군함은 반드시 미국 내에서만 건조해야 한다는 강력한 규제가 존재한 상황입니다. 한화의 필리조선소는 이 규제를 넘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자 가장 경쟁력 있는 티켓인데요. 현재 HD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도 이 미 해군 MRO 시장 진입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지만 미국 내 조선소를 직접 소유하고 운영하는 곳은 한화가 유일한 상황입니다. 한화는 이미 필리조선소에서 미 군함을 건조하기 위한 보안 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고 또 미국 정부가 조선업 재건을 위해 한화의 기술력을 절실히 필요한 상황인데요. 따라서 2026년은 한화가 이 미국 국방부의 핵심 파트너로 공식 인정받으면서 또 지상 방산의 성공 신화를 바다 위에서도 재현하는 역사적인 원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는 한화그룹주가 전반적으로 주목을 좀 받았었죠. 방산과 우주 쪽에 대한 모멘텀도 같이 붙어줬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지 함께 챙겨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구리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닥터코퍼라고 부르죠. 경기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곤 하는데 일단은 톤당 지금 13,000달러를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경기가 좋아졌다라기 보다는 AI가 가속화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배경 어떻게 살펴볼까요?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우선 AI 데이터 센터의 폭발적인 확장이 전력망 수요를 자극하면서 구리 시장은 지금 구조적 결핍 국면에 진입한 상황입니다. 구리값은 지난 1년 동안 49%나 급등했는데요. 이는 전통적인 제조업 경기 회복보다는 AI 데이터 센터 건설에 들어가는 엄청난 양의 전선과 변압기 수요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대 자원기업인 BHP그룹은 AI용 구리 수요가 이제 막 초기 단계고 향후 10에서 15년 사이에 데이터 센터 수요가 본격화되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공급 대란이 벌어질 거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급 측면은 현재 절벽 상태입니다. 2024년 파나마 코브레 광산 폐쇄에 이어서 작년 인도네시아와 또 칠레 광산에 잇따른 사고로 공급망이 무너졌는데요. 재련소들은 원재료인 구리 정광을 구하지 못해 재련 수수료를 한 푼도 안 받는 0달러 수수료 계약이 맺어진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당장 구리를 확보하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현물 가격이 선물보다 비싼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는데요. 이는 곧 시장에 내다 팔 구리가 없다는 비명소리와도 같습니다. 1990년 이후 발견된 매장지 중 최근 10년 사이에 발견된 곳이 단 14곳뿐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급 확대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AI가 쏘아올린 수요는 구리 가격의 하방을 단단하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네, AI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게 되면서 구리값도 같이 오르고 있다라는 부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본격화되기 전에 구리를 좀 미리 사야 된다라는 움직임도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한테는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작용이 되게 될까요? 네, 우선 구리 가격 상승은 원가 연동형 계약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 기업들에게는 강력한 판가 전가 효과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대적인 관세 정책을 발표한 직후에 미국 기업들은 관세 부과 전 재고를 선점하기 위해 구리를 싹쓸이하기 시작했는데요. CME 그룹에 따르면 미국 내 구리 창고 재고량은 1년 만에 5배나 폭증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구리 시세가 오르면서 LS전선이나 대한전선 같은 기업들은 에스컬레이션, 즉 원가 연동 조항 덕분에 제품 가격을 자동으로 높여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구리는 전선 원가의 최대 90%를 차지하는 핵심 원자재인데 이 판가가 오르면 매출 외형이 커지는 것은 물론 고정비 비중이 낮아지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드라마틱하게 개선되는데요. LS의 자회사인 LS M&M은 재련 수수료 수익은 줄겠지만 재련 과정에서 부산물로 나오는 금과 은 가격 상승과 또 보유 재고의 가치 상승으로 실적이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풍산 역시 제품 판매 시점에 구리 시세를 즉각 반영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구리값이 톤당 1만 1천 달러 선만 유지해줘도 역대 최고 수익 구간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네, 지금 일각에서는 구리 가격이 15,0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라는 파격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다만 이게 쭉 되기는 된다라고 믿긴 좀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인 호황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대응을 좀 해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 구리는 이제 단순한 원자재를 넘어서요, 에너지 보완 자산으로서 그 가치를 재정립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선 2035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추가 필요한 구리 양은 1,000만 톤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전 세계에서 새로운 광산을 찾기도 어렵고 또 발견하더라도 생산까지는 보통 15년의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시티그룹 등 주요 IB들은 미 연준의 금리 인하와 또 달러 약세가 본격화될 경우 투자 자금까지 가세해서 톤당 15,000달러를 가볍게 돌파할 거다라고 예고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구리값이 오른다고 해서 빅테크들이 AI 투자를 멈출 상황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수요는 비탄력적인데 공급만 조여지는 전형적인 슈퍼사이클의 입구이기 때문인데요. 2026년은 구리가 경제의 가늠자를 넘어서 인류의 디지털 전환을 지탱하는 가장 귀한 전략적 자산임을 가격으로 증명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구리값은 일단 공급단이 조절이 되는 상태에서 수요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가격 상승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초장기 호황까지 가능해질 수 있을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경제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우 앵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개장까지 10분 남은 시점 스탁포인트 시작하겠습니다. SCTV 황민혁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이날 S&P 500 지수가 다시 한 번 더 사상 최고치로 마감을 하게 됐는데요. 이날은 12월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됐습니다. 다만 이 안에서 엇갈린 신호들이 좀 확인이 된 상태였는데 이 비농업 일자리 수가 전월 대비 오르긴 했지만 예상치에는 못 미친 상태였고요. 실업률 자체는 그래도 좀 괜찮게 나왔습니다. 한편 이날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적법성에 대해서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결과가 따로 나오진 않고 시장에서는 이번 주 한 14일쯤으로 다시 한 번 더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번 주 뉴욕 증시에서는 대형 은행들의 실적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금요일 국내 증시에서는 코스피가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외국인의 거센 순매도가 있었지만 개인과 기관이 그 물량을 다 받아가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고요. 그동안 코스피를 주도했던 반도체주는 약간 쉬어갔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국방비 증액 발언과 관련해서 국내 증시에서도 조선과 방산이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가 이제는 연초부터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이어오다 보니까 코스피 5천 시대도 이제는 좀 현실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또 오늘 밤부터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열리기 때문에 오늘장 안에서 바이오주들의 움직임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환율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부분은 조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빠르게 오르면서 지금 1,460원 턱 밑까지 올라온 상황인데요. 앞으로 환율의 상승세에 대해서도 진정이 될 수 있을지도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일단 지난주 시장의 분위기부터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지난주 금요일장 이제 국내 증시의 분위기를 본다면 사실 외국인들 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전체 시장에서 1조 6천억 정도가 매도가 나왔다면 시장은 크게 밀려야 되는 게 이제 정석인데 이 물량들을 기관 쪽에서 굉장히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매도가 집중됐던 그 산업, 이 업종을 보게 되면 대부분 IT 쪽에 매도가 몰려 있었거든요. IT 쪽에서의 매도가 1조 5천억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매도에 그 집중이 되고 있던 삼성전자의 주가는 결국은 소폭이지만 플러스로 전환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IT 쪽에서 대형주들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반등이 나오면서 낙폭을 줄였습니다. 여전히 이제 IT 쪽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그만큼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전 이제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의 경우에도 미국 증시 안에서 그 전날까지는 기술주 쪽에서의 매도가 이제 순환매로 이어지는 그런 구조였거든요. 하지만 지난 금요일날 미국 증시에서도 IT 쪽에 다시 한번 매수세가 몰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단 말이죠. 지금 반도체 산업협회에 따르면 11월 달에 반도체의 그 판매량이 29.8% 증가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결국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실제로 눈으로 확인되는 이 실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고리들이 연결되고 이제 완성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은 빠르게 식지는 않을 것 같고요. 조만 이제 당분간은 더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관련주들이 이제 시장 자체의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고, 그리고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에서도 반도체 관련주들이 크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오늘 장 초반 월요일장인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쪽에 대한 뭐 기대감과 반도체 이제 소부장 쪽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 지난주에 한번 소부장 관련주들이 한번 밀렸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 반발 매수세로 인해서 다시 한번 또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오늘 동시호가에서 흐름을 보시면 삼성전자의 주가가 현재 2.5% 상승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1월 들어서 이 주가가 크게 올라간 이유도 반도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의 힘이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힘이 여전히 좀 남아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일단은 시장의 분위기는 어쨌든 반도체 쪽으로 쏠려 있긴 한데요. 하지만 외국인들의 지난 금요일 날의 그 매도, 그리고 매도 이후에 다른 업종들이 또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순환매로 돌아가는 이 과정은 분명히 좀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반도체 쪽에 집중됐다가 만약에 상승을 유지하지 못하고 매도가 좀 나오게 된다면 매도 이후에 다른 업종들이 분명히 좀 움직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반도체도 좋지만 순환매 과정에서 올라가는 종목들 쪽으로도 관심이 계속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에서 3대 지수 모두 강세로 마감했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도 양시장 모두 상승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동시호가 구간에서 코스피는 1.3%가량 상승하면서 4,600포인트 선 다시 재돌파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나 상승세 보여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지금 프리마켓에서 시세를 또 한 번 뿜어내는 게 한화그룹주입니다. 한화시스템이 추가적으로 한 2% 가까이 상승불 켜내고 있고 여기다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까지도 3.6%대 오름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김승현 한화회장이 우주가 이제는 한화의 사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조금은 앞으로 우주 쪽으로의 먹거리를 삼아보겠다라는 메시지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주항공 모멘텀에 지금 방산까지 겹쳐 있다 보니까 앞으로 방산주 내에서 하나그룹주들을 보는 것도 괜찮은 선택지가 될까요? 일단 방산 쪽과 우주항공 쪽은 어느 정도 관련성이 좀 있습니다. 우주항공 산업을 하고 있는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방산주 쪽의 사업이 또 일부 있고, 그다음에 방산 쪽에서도 역시 우주항공 산업에 부품들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두 업종은 사실 좀 같이 겹쳐서 볼 필요가 있는 사람인데요.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건 이제 하나 쪽에서의 모멘텀도 굉장히 좀 강하게 반응을 하고 있지만 결국 이제 방산주가 최근에 올라갔던 이유,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이 이제 주요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국방비 예산안을 현재보다 50% 정도 증액시키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지금 이 방산주라든지 또는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또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주항공 관련주들은 또 스페이스 X에 대한 상장 모멘텀까지 같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좀 살아 있어요. 그래서 하나 관련주들의 경우에는 이 안에서 좀 중심이 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장 또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에 대해서도 역시 우주항공 산업에 대한 이제 집중, 그리고 또 앞으로 투자에 대한 이야기도 분명히 나왔었기 때문에 하나 관련주들을 보시는 건 당연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제 이 종목들이 단기에 너무 좀 많이 올라갔다라는 이제 측면에서 좀 부담이 돼요. 그래서 종목들은 연이어서 계속 올라가는 이런 힘 자체가 급등 이후에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이어지기는 사실 고가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조금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주항공이라든지 또는 방산주 이쪽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하나 관련주들을 보실 때는 사실은 이제 주가가 또 흔들릴 때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시는 건 괜찮지만, 이걸 지금 뭐 장기적으로 올해 안에 좋아질 거라고 해서 지금 사놓고 장기전으로 가게 된다면 굉장히 지루할 수 있고 또 변동성도 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 관련주들을 보실 때는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 대응하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꿈의 군대 기대가 많아서 방산주들이 좀 움직임이 큰 모습들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하나 관련주들 보더라도 좀 주가가 떨어질 때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지켜보는 것 좋아 보입니다. 지금 프리마켓장 안에서 현대그룹주들의 시세도 괜찮습니다. 현대차 4% 대표적으로 좀 넘게 상승하면서 40만 원 이제 근처까지 도달한 상태인데요. 사실 현대차그룹의 아틀라스가 CES 최고의 로봇으로 선정이 됐고 CES 모멘텀이 끝났는데 도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면 앞으로를 봤을 때 지금의 주가도 저평가 상태라고 좀 봐야 될까요? 일단 지금 현대차가 이제 자동차 쪽에서,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내연기관차 쪽에서 하이브리드로, 그리고 또 전기차 쪽으로, 그리고 앞으로는 또 수소차 쪽으로 가게 될 텐데, 자동차 쪽에서의 어떤 모멘텀이 아니라 새로운 모멘텀들이 이제 탑재가 되고 있거든요. 특히나 로봇 쪽으로 이제 지금 모멘텀들이 새롭게 나왔다라는 건 사실 긍정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로봇 쪽에 대한 그 기대감뿐 아니라 자율주행에 대한 모멘텀도 살아있기 때문에 어쨌든 현대차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어떤 상승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리고 환율 구조상 환율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수출 쪽에서의 역시 이제 현대차의 경우에는 뭐 그만큼의 또 수혜가 예상이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주가가 만약에 로봇 쪽이 앞으로 이제 좋아질 거라는 어떤 기대감들로 인해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지금 단기적인 상승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대감이 이제 실적으로 반영돼야지만 이게 저평가인지 아니면 고평가인지 확인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성 재료로 주가가 올라왔다. 그리고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뭐 가능하다. 추가 상승이 뭐 이 정도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월 12일) 월요일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특히나 S&P 500 지수가 다시 한 번 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이날은 12월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 엇갈린 신호가 확인이 됐습니다. 비농업 일자리 수는 전월 대비 오르긴 했지만 예상치에는 조금 못 미쳤고요. 그리고 실업률은 괜찮은 안정된 흐름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날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적법성에 대한 이 대법원의 판단을 좀 기다렸는데요.
기다렸는데 결과가 따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주 14일로 시장은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흐름들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오늘 시장의 분위기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지수는 모두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17% 상승하면서 4,639포인트 선에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0.06% 강보합권의 흐름 보였다가 다시 한 번 더 하락 전환한 모습입니다. 947포인트 선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코스피 시총 상위주들의 움직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1위부터 5위까지는 모두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탑으로 다시 한 번 더 매수세가 쏠리는 모습인데요. 삼성전자는 2%가 좀 넘게 오르면서 14만 전자 다시 한 번 더 탈환을 했고요. SK하이닉스도 1.88%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는 ADR 상장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됐습니다. 검토는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확정된 내용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3개월 이내에 재공시를 하겠다라는 코멘트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의 흐름들은 계속해서 지켜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오늘장에서 반도체주들의 흐름은 좋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밤에 열리게 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모멘텀을 좀 갖고 있습니다. 메인 트랙에서 발표에 나서게 될 예정이고요. 이 자리 안에서 좀 빅딜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게 될지 이 부분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까지 0.4%의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잠정 실적이 나오긴 했는데 4분기 영업 손실이 1,220억 원 기록을 했다라는 점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는 약간의 좀 하락세들이 짙은 모습입니다. 에코프로만 0.7%가량 강보합권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알테오젠은 3.3% 내림세 시현하면서 앞서 살펴봤던 삼성바이오로직스와는 다르게 좀 하락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역시나 오늘 열리게 될 이 행사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 안아가고 있지만 오늘은 낙폭이 조금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동반 강세 시현하고 있고요. ABL 바이오도 2.5%가량 떨어지면서 20만 원 선 이탈한 모습들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1%대 약세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오늘 오전장의 수급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오전장에서 코스피는 4,600선을 다시 한 번 더 돌파를 했는데요. 지금 코스피 쪽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동반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2천억 원 가까이 물량을 좀 쏟아내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개인이 그 물량을 2천억 원 넘게 받아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도 마찬가지로 개인만 나홀로 사자세, 외국인과 기관 는 팔자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수 자체를 살펴보시면 코스피 쪽으로는 1.3%의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코스닥은 오히려 약세로 좀 돌아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다시 한 번 더 매도 물량을 좀 키워나가는 모습인데요. 오늘 오전장의 분위기 좀 어떻게 파악을 해볼까요? 역시 지금 IT 쪽에 자금들이 좀 많이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쪽에서 주가 상승이 나왔고 그래서 이제 코스피 지수도 아침부터 좀 크게 뛰어 올랐죠. 하지만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닥 시장 안에서의 움직임에서 좀 수급 자체가 조금 이제 뭐 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긴 하지만 양시장 모두. 하지만 이제 코스닥 시장은 조금 더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도주, 이 시총 상위주들의 움직임이 조금 더 이제 올라가 주면서 시장을 끌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아직까지는 좀 막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형주 쪽에서 여전히 수급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코스피 지수는 지금 오늘 장시합과 동시에 이제 신고가를 또다시 경신했거든요. 이렇게 파죽지세로 지금 코스피 지수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대부분 이제 IT 쪽에서 계속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특징적인 부분은 오늘 외국인들이 지난 금요일 날 이제 IT 쪽에서의 매도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연이어서 외국인들이 현재 거래소 시장에서 2,200억을 매도하고 있고 그 와중에서 1,700억 정도가 전기전자 업종에 매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이미 지금 IT 쪽에 대해서는 특히나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이 종목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 부담을 느끼고 있는 장이고 그에 따라서 이제 이쪽에서 매도가 나오면 분명히 또 순환매가 돌거든요. 지난 금요일의 경우는 IT 쪽에서의 그 매도가 나오고 그다음에 좀 강세 현상이 나왔던 쪽이 조선업종하고 자동차 쪽 이쪽에서 강세 현상이 나왔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선업종 쪽에서는 좀 밀리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자동차 쪽에 대한 추가적인 반응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징적인 부분을 본다면 현대건설이 한 6%가 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이 올라가고 있는 건 이제 원전주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6%대 강세, 한전산업, 한전기술,
그리고 우리기술까지 이렇게 원전 쪽에 대한 관련 종목들이 또 순환매가 돌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원전주들의 경우에는 결국 이제 미국의 기업들 대형 이제 대기업들이 이제 원전 이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제 추가 설립이라든지 또는 원전 쪽에 대한 이제 원전 쪽에서의 지분 확보라든지 이런 소식들이 전해졌기 때문에 원전주들의 경우에는 결국은 AI에서 데이터 센터로 넘어가면서 결국은 필수적인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원전주들이 지금 또다시 부상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시장은 대형주에 쏠려 있고 외국인들이 이탈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 순환매가 도는 장이기 때문에 순환매가 어느 업종으로 계속 돌아서는지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시장은 좀 대형주로의 쏠림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시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쪽도 지금 현재는 상승폭을 약간 반납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코스닥도 좀 하락폭을 더욱더 키워나가는 모습들이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일정상으로 봤을 때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세를 보자면 지금 바이오주들의 시세가 그리 강하지 않아서요. 이걸 세론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본격적으로 행사가 개막이 되고 나서의 움직임들을 좀 기대해 봐야 될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는 건 이제 대규모 행사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연초에 CES 못지않게 큰 행사거든요. 네. 근데 CES를 통해서 기업들이 행사가 시작이 되고 나서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올랐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대규모 행사 전에 주가가 올라가고 행사가 나오면 세론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예상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에 실질적으로 이제 주가의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역시도 아마도 이제 이게 참여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대규모 행사고 그다음에 또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좀 강하고 최근에는 이제 CDMO 쪽 관련주들이 생물보안법과 관련해서 이제 좀 주목을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은 사실 기대감은 분명히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주가의 반응 자체는 시장에서 이제 쏠림 현상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쪽에 수급이 돌지 않고 있을 뿐이지 오늘 오전장과 오후장의 흐름은 좀 바뀔 수가 있고 그리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그만큼 큰 빅딜이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유한영행과 한미약품, ABA 바이오까지 대규모 조단위의 빅딜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주목은 충분히 해봐야 되는 이벤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도 지금 당장 움직이지 않아도 저는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이제 이벤트 이 기간 동안에 또 성과를 보이고 현대차처럼 주가가 또 반응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계속해서 좀 우리가 주목하면서 관련 종목들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행사에 대한 모멘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이오주들의 움직임은 미미한 모습들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한 0.5%대 강보합권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지금 알테오젠이 한 5% 가까이 빠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와 관련해서 CDMO 쪽은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과거에 나왔던 빅딜을 생각해 봤을 때 충분히 행사에 대한 주목도는 더욱더 높여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반도체 투탑의 강세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장에서는 하락으로 끝났는데 오늘 다시 한 번 더 1.75%가량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는 ADR 관련 공시일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시장에서 원했던 답변이 그렇게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불확실성으로 인식을 할 것 같은데 3개월 이내에 재공시를 하는 그 시점까지 약간의 주가의 흔들림이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근데 시장에서 가장 이제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하이닉스가 ADR을 통해서 미국에 상장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그대로 뭐 상장을 하지 않고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소각할 것인가, 뭐 이 부분인데 어찌 보면은 이제 하이닉스 쪽에서 얘기하는 건 이제 하이닉스가 지금 다른 미국 기업들 대비했을 때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고, 뭐 실제로 당연히 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를 이제 평가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그리고 하이닉스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미국 상장이 좀 ADR을 통해서 상장이 필요하다는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뉴스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도 역시 그런 측의 보도가 좀 많이 나왔는데 하지만 생각을 해보면 하이닉스의 주가 상승에 있어서 과연 이제 미국의 ADR 상장을 통해서 가는 게 과연 주가 상승에 더 유리한 것인가 아니면 지금 갖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 이걸 소각하는 게 더 유리한 것인가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 ADR을 통해서 미국에 상장하는 기간까지 사실 기간적인 소요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상장했을 때 당시에 상장을 한다고 해도 그게 생각했던 것처럼 반응이 오지 않으면 그렇다면 이제 뭐 주가 상승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법 개정안을 통해서도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는 소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사주를 소각하면 소각과 동시에 주가 상승의 재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오히려 ADR 상장을 통해서 가는 것보다는 즉각적인 반응이 올 수 있는 자사주 소각, 이게 조금 더 유리하다고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어쨌든 불확실성을 떠안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게 갈 것이냐 아니면 놔둘 것이냐, 소각을 할 것이냐. 그래서 이 불확실성이 만약에 해소가 된다라고 한다면 주가의 상승이 오히려 또 가속화될 수 있고, 하지만 지금은 불확실성 해소가 지금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삼성전자보다는 탄력적인 부분에서 좀 약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이 3개월이라는 기간에 불확실성은 남아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반도체 업황 자체를 또 이끌어가고 있는, 실적이 좀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주가 자체는 좀 유리한 쪽으로 방향을 가기 위한 그런 결정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그 기간 동안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빠지거나 그 영향이 크거나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일단 ADR 제공 시점을 3개월 이내에 다시 제공시를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고요. ADR 상장이 과연 하이닉스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ADR 상장이 되지 않았을 때 자사주 소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투자자 입장에서 오히려 확실한 주가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일정상으로는 13일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일본 방문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진행이 됩니다. 사실 이전에 중일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으로 여행이나 화장품, 엔터 쪽이 좀 수혜를 받아가면서 올라갔잖아요. 이번 자리에서는 어떤 수혜 업종들이 기대가 될까요? 일단 지난주에 이제 한중 정상회담이 있었고 이제 국빈 방문이 이뤄졌었죠. 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일본의 정상회담이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데 이 정상회담의 큰 의미를 사실은 두기는 좀 어렵고, 지금 아무래도 이제 중국하고 일본의 현재 관계 자체가 좀 여전히 좀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중국하고 일본의 이 이제 관계 안에서 한국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좀 중요한 나라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중국을 방문하고 또 일본을 방문하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간의 외교를 지금 통해서 뭔가 중간에서 얻어갈 수 있는 이익을 좀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선택들을 좀 해야 됩니다. 근데 이번 정상회담의 경우에는 지금 뭔가 큰 어떤 중대한 사안을 논의하기보다는 우리가 셔틀 외교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관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또 협력을 해가자. 약간의 좀 두리뭉실한 그런 내용들의 정책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다고 해서 뭔가 특정 업종이 수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하지만 이제 중국하고 일본의 관계 자체가 지금은 계속해서 좀 파국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히토리에 대한 규제까지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중국과 관련된 수혜주라든지 일본과 관련된 수혜주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이라든지 그다음 여행이라든지 이런 산업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주가의 반응이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조금 이제 지나고 나면 데이터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외국인 이제 중국이라든지 일본에서 얼마만큼의 방문을 했는지, 그리고 한국에서 어떤 소비가 또 이루어졌는지 이런 데이터가 나오게 된다면 아마 그때쯤에서 주가의 반응이 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꾸준히 우리가 관심을 두는 건 전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지난주에 중국에서 히토리에 대한 규제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한일 그 정상회담에서 회담 시기에 맞춰서 중국에서 추가적인 제재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들도 또 전해지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좀 일본 쪽에서 분명히 뭔가 좀 대응책을 좀 마련할 거고 또 공격이 만약에 또 하게 된다면 결국은 이제 어느 쪽으로 이 공격이 들어갈 것이냐, 이제 대부분 예상하고 있는 게 포토 레지스트 쪽을 좀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중국과 일본에 대한 이제 반사익 수혜주와 그 다음에 일본이 중국을 또 견제했을 때 이 포토 레지스트 관련주들 이쪽까지도 역시 같이 묶어서 좀 눈여겨보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의 일본 방문이 13일부터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한일 정상회담의 수혜주 지난번 한중대와 마찬가지로 여행과 화장품 가능하다라고 꼽아주셨고,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포토 레지스트를 봉쇄를 하게 됐을 때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져가는 종목들, 동진세미캠 오늘 장 안에서 1% 정도의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일 정상회담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스탁포인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SCTV 황민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월요일장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분위기 먼저 보겠습니다. 강보합 정도 지켜주고 있고요. 4,621선 다시 한번 최고치를 갈아쓰는 모습입니다. 지금 수급상 봤을 때는 외국인 투자자가 좀 덜어내고 있는 분위기, 코스닥은 다시 또 플러스로 돌아섰네요. 선물 쪽에서는 한 1,000계약 넘게 매도 규모로 현재 찍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개장 분위기 여쭤볼게요. 지금 언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걸까요? 네, 일단 뭐 지난주부터 견조했던 흐름들이 오늘도 재차 좀 강하게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뭐 미국의 매크로 지표도 비교적 좀 무난하게 좀 잘 소화가 됐습니다. 고용 지표가 컨센을 좀 하회했는데 실업률이 일단 뭐 예상보다는 완만하게 좀 감소를 했다는 점, 전체적인 어떤 경기도나 우려감들보다는 완만한 경기 추이 감소 부분들, 이 부분은 뭐 금리 인하의 기대감도 높여질 뿐더러 오히려 경기 침체에 관련된 우려감들이 급격하게 좀 냉각시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리스크 요인들이 일부 좀 완화가 됐다는 부분들이 수급적인 기대 요인들이 좀 됐다라고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외인의 수급 방향성들은 일단 외인 주도의 어떤 수급이 12월 대비해서는 1월이 비교적 견조하게 좀 이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주도주죠. 반도체 섹터에 집중됐던 수급 쏠림들이 일부 좀 차익 매물이 좀 소화되는 과정 안에서 수급의 재분배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긍정적인 어떤 시그널은 이 증시예탁금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92조 8천억 원대인데 굉장히 지금 지수 상승, 특히나 뭐 1월의 경우에는 자금이 일시적인 어떤 유출로 인해서 일단 뭐 수급적인 어떤 정체기를 좀 갖게 되는 뭐 통계적으로 1월이 뭐 상승하기보다는 대체적으로 뭐 수급적인 어떤 조정이 있었던 달이었는데 뭐 올해는 좀 다른 양상으로 좀 보여주고 있고 12월 일단 20일 이후 기점부터 지금 1월 현재까지에 대한 견조한 수급 유입들 이 부분은 증시의 탁금 즉 증시의 매수 대기 자금의 유입 부분들이 거래 대금 활성화를 좀 이끌면서 상방에 관련된 어떤 기대치를 조금 더 늘려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우리 이제 4분기 어닝 시즌이 좀 본격화가 됐죠. 이런 부분들이 개별적인 어떤 실적 기대감들 그리고 선별적인 어떤 순환매 안에서 추가적인 어떤 상승의 연속성을 좀 가져갈 수 있다는 점들은 긍정적인 어떤 시그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인 분위기 먼저 여쭤봤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에서 매수로 지금 전환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규모를 조금씩 키워가고 있기 때문에 오후장까지 같이 지켜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주목해 볼 만한 테마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테마로는 방산으로 잡았는데 사실 방산이라기보다는 지난주 금요일장 한화그룹주가 전반적으로 좀 강하게 움직임이 포착이 됐었죠. 근데 오늘은 보니까 약간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것 같기는 합니다. 지금 하나 에어로 같은 경우에는 다시 강보합으로 좀 돌아섰네요. 강보합 정도 지켜주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한화 시스템이 애프터마켓에서 지난주 금요일에 상한가 마감이었는데 이 또한 지금 플러스권으로 돌아세웠네요. 0.13% 강보합 정도 지키고 있는 부분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화하고 또 지난주 금요일에 같이 강했던 그룹주가 현대그룹주였죠. 현대는 오늘도 로봇 모멘텀을 타서인지 추가적인 상승세를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날처럼 강하지는 않지만 아직 개장 초반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현대그룹주까지 같이 점검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열어볼게요. 다음은 원전입니다. 앞서서 제가 브리핑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메타가 이제 전력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을 전하기도 했죠. 뭐 이런 부분들도 함께 영향을 줬을 거고요. 추가적으로 봤을 때는 전선과 전력 설비도 같이 움직임 나타나는데 특히나 전선은 구리값 상승에 대한 영향도 같이 좀 받아가는 섹터라서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열어볼게요. 마지막은 제약바이오입니다. 제약바이오는 마찬가지로 브리핑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중요한 이벤트가 있죠. 현지 시간 12일부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바이오주들이 전반적으로 오후장부터 힘을 좀 내주기 시작을 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을 했었고 알테오젠이 가장 눈에 띄는 종목 중 하나였는데 오늘은 좀 빠지네요. 한 3% 넘게 하락하면서 49만 2,500원 선 나타나고 있는데 다만 이제 행사가 오늘
오늘 현지 시간 12일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밤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같이 좀 M&A 관련된 내용들 나올지도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한화그룹주 대비해서 오늘은 조금 현대 쪽이 강해서 현대그룹주 묶어서 좀 전반적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대차부터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오늘 37만 5천 원까지 오름세를 시현을 합니다. 일단 30만 원이 진짜 두터운 벽처럼 느껴졌는데 여기를 통과하고 나니까 가볍게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TP도 상향 조정되면서 50만 원 이야기까지 좀 나온 상황인데 지금까지 CES에서 나온 이야기들 통틀어서 봤을 때 이 나온 목표 주가까지 앞자리 충분히 좀 바꿔갈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역사적인 고가를 써내려 가고 있고 상방에 대한 매물 부담이 현재는 적은 편이죠. 적죠, 네. 일단 오늘 흐름들 보면 52주 신고가 안에서 뭐 현대차 그룹주가 뭐 거의 싹쓸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현대차, 뭐 현대모비스, 뭐 기아 같은 기업들도 오늘 52주 고가에 대한 흐름이 있었고 현대오토웨버의 경우에도 뭐 최근까지 굉장히 좀 강한 현대위아도 마찬가지고 일단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속성들이 재차 좀 확인되고 있는데 오늘 뭐 현대글로비스도 역시나 52주 고가에 대한 흐름들이 좀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대체적인 어떤 상황들 보면 일단 로보틱스에 관련된 가치 반영들이 이제부터 좀 본격화됐다는 부분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자동차에 관련된 완성차에 관련된 어떤 수출 비중이라든가 관세에 관련된 리스크가 그동안의 어떤 수급 정책의 가장 큰 원인이 좀 됐다면 CS2016을 좀 통해서 이번에는 로보틱스 사업으로서에 대한 어떤 전환점들이 가속화되는 부분들. 막연한 어떤 기대감들보다는 상용화를 좀 구체화했던 그런 부분들. 특히나 뭐 작년에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현대차 그룹이 2030년까지 전체 그룹사 매출의 한 20% 이상을 로보틱스 사업에서 좀 일궈내겠다라고 좀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구체화됐던 그런 분들이 전반적인 어떤 수급 기대감과 함께 상승의 연속성들을 좀 가져가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CS2016에서 뭐 일단 아틀라스 로봇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좀 우호적이었어요. 뭐 일단 최고의 로봇으로 좀 선정이 됐던 부분들 이 부분이 오히려 좀 큰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는데 일단 2027년도에는 대체적인 어떤 대량 양산 체제에 대한 전환 부분들 이 전까지만 하더라도 현대차 메타플랜트의 일단 공정용 로봇에 관련된 개발을 가속화한다. 그래서 이제 연간 3만 대 정도의 캐파를 좀 보유하고 있는 현대차 그룹 안에서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역할 그리고 현대차 그룹의 각각의 로보틱스 사업에 대한 전략들이 구체화되고 세분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기대의 요인들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해 보기 때문에 저는 일회성에 대한 상승들보다는 일단 사업에 대한 구체화 부분들이 실적에 좀 연결될 수 있고 이 부분이 좀 현실화가 좀 됐다는 부분들은 추가적인 어떤 가치 반영 관점에서 저는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해 보겠고 그 이전에도 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미국 법원에서 좀 계류 중에 있는 관세 관련된 내용들이 있죠. 만약에 이 부분이 뭐 무효화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그동안 납부했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요건들이 또 다른 뭐 기대 요인들이 된다. 이제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좀 확대 해석해 볼 것까지는 아니고요. 일단 현재 부분들은 자동차 사업 구조에서 로보틱스 사업에 대한 전략이 확대됨에 따른 이에 따른 주가의 어떤 재평가 부분들. 현대모비스의 경우에는 지주사의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주가가 외형 가치 대비해서 상당히 좀 저평가가 좀 되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어떤 사업 재편에 대한 기대감을 좀 반영시키면서 상승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도 강하지만 우선주, EUB 다 강하게 포착이 좀 되고 있고요. 현대모비스가 강보합 정도 지키는 부분까지 체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날 현대오토에버가 지난주 금요일에 가장 강하게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 현대오토에버는 오늘장 흐름 보면 한 1.9% 정도 하락 세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CES에서 이야기 나왔던 것 중 하나가 현대차, 기아랑 디벡스가 합쳐서 온디바이스 AI 칩을 개발했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네트워크가 통하지 않는 뭐 엘리베이터나 아니면 뭐 지하 주차장에서도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관심도를 지금부터 좀 높여가야 되는 건 아닐지 일단 오늘장 안에서도 반응이 좀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네, 파생되는 효과라고 봅니다. 일단은 뭐 엔비디아와에 대한 협업 가능성들 이 부분은 뭐 피지컬 AI를 좀 통해서 로봇 부분에 대한 역량을 확대시키는 부분들. 그래서 연결 현상에서 보면 모빌리티 분야 여기서는 뭐 전장이라든가 그 이외에 뭐 IoT까지
확장성을 좀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렇다면 이제 현대차 그룹이 그동안 자동차 기업으로서에 대한 역할에서 일단 사업에 대한 어떤 이 파이가 굉장히 좀 넓어졌기 때문에 저는 현대오토에버의 향후의 어떤 역할들은 조금 더 확장될 수 있다. 지금 현재는 뭐 SI라든가 일단 SDV 소프트웨어의 중심에서에 대한 그룹 전환점들을 좀 가져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로보틱스와 모빌리티 분야까지 좀 확대되면서 일단 현대차 그룹 안에서에 대한 뭐 자동화 공정용 솔루션이라든가 기존의 뭐 SI, 뭐 IT 관련된 어떤 소싱 업무들이 일단 그룹사에 집중됐던 부분들이 일단은 그 이외의 어떤 기업들까지 좀 확장될 수 있는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한 역할을 현대오토에버의 어떤 가치 반영 관점에서 좀 충분한 좀 기대 요인들 안에서 주가가 좀 올랐다라 좀 판단되고 있고 일단 지금 현재에 대한 주가 부분들은 그룹사 안에서 뭐 SI 부분이라든가 IT 소싱 업무에 대한 매출 비중이 현재는 좀 높지만 일단 최근 3개년간에 대한 흐름들 보면 차량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매출 부분이 좀 증가되고 있고 이 부분은 일단 2020년도 이후부터는 점진적으로 차량용 소프트웨어 매출 포션이 조금 더 재차 좀 증가되는 요인들 그리고 이제 그룹사의 비중들은 점진적으로 소프트웨어 안에서 뭐 SI 비중이 좀 낮아지면서 이 부분은 로보틱스라든가 모빌리티 향 어떤 매출 부분으로 다각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종목적으로는 현대오토에버의 현재 가치보다는 오히려 실적적인 어떤 측면에서 확장 기조 안에서 우리가 충분한 좀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은 연결선상 안에서 다양한 재료를 좀 수반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룹사 안에서 현대오토에버가 수급적인 어떤 탄력도는 상대적으로 좀 높게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현대오토에버가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를 담당하고 있는 곳이죠. 이쪽에 대한 긍정적인 말씀도 같이 주셨고요. 수급상으로 봤을 때는 지난주 금요일까지 보면 일단 외국인 투자자는 좀 덜어냈지만 기관 쪽에서 이걸 또 받아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주가 추이 같이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온디바이스 AI도 필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아이디어 확장 차원에서 긍정적인 말씀 주셨습니다. 자, 원전 쪽은 사실 오늘 개장하고 바로 좀 튀어오르는 모습이 나타나서 제가 두 번째 일단 넣어놨는데 지금은 소폭 종 상승분을 반납한 종목들이 일부 좀 보이긴 합니다. 일단 길게 석 달 정도 놓고 봤을 때는 주가가 좀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만큼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거의 동등하게 움직였다라는 걸 텐데 오늘은 일단 장 초반에 메타의 뉴스의 영향을 좀 받은 건지 원전주의 추세 전환이 최근에 한번 일단 크게 한번 튀어준 적이 있어서 좀 추가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원전은 뭐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메타가 일단 뭐 미국 내 이 에너지 기업, 원전 기업 세 곳과 일단 6.6기가와트시 규모 이 부분은 사실 뭐 아마존이라든가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기존에 좀 체결했던 전력 구매 계약보다 가장 좀 큰 수치다. 이 부분은 사실은 공격적인 어떤 캐펙스 투자 기조가 오히려 원전 산업에 대한 어떤 투자를 좀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관점에서 기대감으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건설이 한 9.6% 정도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네. 일단 원전주 안에서에 대한 차이점이라면 SMR 관련 종목들이 오히려 수급적인 탄력도가 좀 높게 나타내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뭐 테라파워라든가 비스트라 같은 기업들이 SMR, 맞아요. 오클로 같은 경우는 뭐 대형 원전도 마찬가지로 좀 추진을 좀 하고 있지만 일단 뭐 미국 안에서에 대한 부분들은 SMR에 대한 비중 기대감 그리고 2020년도에는 SMR 프로젝트가 조기 가속화될 수 있는 기대감들 안에서 수주의 어떤 기대감들까지 같이 맞물리는 효과로 이어지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들은 뭐 미국의 정책 방향성들을 봐야 될 것 같은데 텍사스 안에서는 일단 이미 대형 원전 10기, 대형 원전 한 10기 정도에 대한 착공이 순차적으로 좀 진행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SMR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지역별로 일단 기존 용량들이 뭐 1기가와트시에서 뭐 0.5기가와트시까지 좀 나눠서 좀 분산되고 있는 흐름들이지만 대체적으로 빠르면 올해 한 6월 안쪽으로는 착공이 좀 시작될 수 있는 부분들 이 부분은 뭐 엑스에너지라든가 테라파워, 뭐 뉴스켈파워 같은 기업들에 대한 역량들이 미국 안에서 본격화된다는 부분들 두산 에너빌리티라든가 뭐 홀텍과에 대한 거래 관계가 좀 우수한 뭐 현대건설에 좀 수혜가 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건설주 안에서는 현대건설이라든가 삼성물산을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뭐 SMR의 가장 큰 수혜가 좀 될 수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주가는 뭐 계속해서 좀 조정 시 접근하는 전략 유효하지 않을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대표님 그 원전을 놓고 봤을 때는 원전을 지어주는 건설도 있을 거고 뭐 SMR이나 말씀해 주신 기자재 등등 섹터들이 굉장히 여러 군데가 있고 주가 위치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기대 수익률 측면에서 본다면 어느 쪽이 가장 좀 유리할 수 있을까요? 일단 기대 수익률은 초기에는 이제 EPC 업종들이죠. 사실상 뭐 SMR이라는 게 뭐 기존 뭐 생산 시설에서 한 60에서 70% 정도 되는 공정 완료 이후에 현장 배치를 통해 가지고 완료를 한다. 이제 이런 개념이긴 한데 사실 이 기준도 SMR의 표준적인 어떤 설계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존 원전 개발사들이 좀 갖고 있지만 시공 네. 능력이 좀 부족하죠. 이 부분은 삼성물산이나 현대건설 같은 EPC 업종들이 상당한 좀 수혜가 좀 될 수 있겠고 해당되는 어떤 이 원자력 모듈이라든가 주기기 모듈 같은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뭐 두산 에너빌리티가 미국과에 대한 유착이라든가 현재 협력 관계들을 좀 고려해 보면 가장 큰 수혜가 좀 될 수 있다라고 좀 판단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긍정적인 기조 요인이 좀 될 수 있겠고 일단 뭐 웨스팅하우스와에 대한 뭐 지적권 해결 이후에 일단 수익성 논란이 좀 커졌죠. 이 부분은 한수원과 미국 안에서의 합작법인 설립 가능성들은 굉장히 좀 높다고 봅니다. 현재까지 구체화되지 못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일단 수익성 논란들을 좀 종식시킬 수 있는 그래서 수급적인 어떤 기대 요인들이 좀 전환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뭐 한전 기술이라든가 한국전력 같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순차적인 어떤 이 수급 기대감들을 반영시킬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원전 쪽까지 같이 좀 체크를 해봤고요. 원전은 개장 초반 좀 튀어오르다가 좀 떨어졌고요. 반대로 스페이스X 관련한 우주 관련 종목들 좀 올라오고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바이오 쪽으로 시선 옮겨보겠습니다. 이제 JP모건 헬스케어라는 중요한 이벤트가 현지 시간 12일부터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워낙 수급은 일단 전기전자 쪽으로 쏠려 있는 상태긴 한데 코스닥 쪽으로 봤을 때는 제약 바이오주 쪽으로도 수급이 좀 돌 수 있을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실까요? 네. 오늘 사실상 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현지 시각으로 이제 내일이죠. 한국 시간으로 이제 내일 이제 오늘 밤 새벽이 좀 되는 건데 일단 오늘 수급 기준을 보면 알테오젠이 3.8%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 에이빌 바이오가 약박권에서 약세, 뭐 코롱 TC준 1.3%. 대체적으로는 일단 뭐 리가캠 바이오도 뭐 보합권. 지금 현재 뭐 상황들 보면 개별 이슈에 따른 어떤 선별적인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전반적인 어떤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대한 수급 기대감들이 일단 온전히 좀 반영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기조는 지난 3분기와 좀 다소 유사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 3분기에도 역시나 어닝 기대감들이 반도체 섹터를 좀 중심으로 해서 수급의 어떤 쏠림 현상들이 재차 좀 이어졌었고 대형주 중심의 수급의 연속성들이 좀 확인되면서 당시에도 유럽 임상 종약회 하키 이벤트 관점에서 뭐 기대 요인들이 좀 컸던 ESMO에 관련된 기대감들이 전혀 제약바이오 섹터에 반영되지 못했던 아쉬움들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 흐름들도 좀 약간은 좀 유사한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런 부분들은 매우 아쉽다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좀 보면요, 지금 일단 CS2016을 좀 기점으로 봤을 때 뭐 로봇주라든가 AI 관련된 종목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일단 일회성으로 인해서 세로 물량이라든가 차익 매물이 좀 나오면서 제약바이오 섹터로 좀 유입되는 그런 흐름들보다는 우리 로봇주도 순환매 안에서에 대한 연속성들을 좀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 새벽 이후에 일단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세부적인 어떤 세션이라든가 일단 임상 성과, 그다음에 개별적인 어떤 이슈 부각에 따른 선별적인 흐름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번 JP모건 헬스케어의 2016의 뭐 가장 큰 아젠다로 좀 공개됐던 내용을 보면 신약 개발을 위한 AI죠. 그래서 이제 의료 AI 관련 종목들이 지난주부터 좀 강했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전체 섹터가 좀 강한 것이 아니라 선별적으로 이 수급의 어떤 양분화들이 좀 이루어졌던 아쉬움들이 좀 있고 다만 이제 시장의 관심도를 좀 감안했을 때 의료 AI보다는 이번에는 뭐 항체와 약물의 어떤 접합체인 ADC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뭐 비만 치료제에 관련된 임상의 어떤 중간 데이터라든가 추가적인 어떤 성과들 이런 부분들이 이번 어떤 관전 포인트가 좀 될 수도 있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JP모건 헬스케어를 앞두고 수급상 전략들 함께 먼저 체크를 좀 해봤습니다. 일단 4분기 어닝 시즌이 이후에 또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추가적인 M&A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지가 가장 주된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번 컨퍼런스에서도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도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노보노디스크가 경구용과 관련해서 이미 또 승인을 완료한 상황이라서 이 비만 치료제랑 관련한 시장 재편 또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비만 치료제 쪽은 어떻게 전략을 좀 세워가면 좋을까요? 네, 이번에도 역시나 사실 비만 치료제 관련된 세부 데이터 공개를 좀 많은 기업들이 좀 발표를 좀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인 수급 기대감들이 좀 반영될 수 있겠다라는 좀 판단이 좀 들고 있고요. 일단 지난달 이 노보노디스크가 경구용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미국 FDA 승인을 좀 득했고 한 지난주부터 아마 일반 약물로 유통이 좀 되고 있다라고 좀 전해지고 있는데 일단 시장의 판도 부분들은 GLP-1 계열에 일단 뭐 매일 맞는 주사에서 일주일에 한 번 맞는 1세대에서 2세대로 좀 진보가 됐고 이 부분은 경구용 제재로 좀 전환이 되면서 2.5세대 약물에 대한 본격화 부분들 이 부분은 현재 뭐 노보노디스크라든가 일라이 릴리로 좀 구성되고 있는 투톱 체제가 경구용 제재에서 뭐 노보노디스크가 좀 선점을 좀 하면서 일단 시장의 어떤 판도가 빠르게 좀 재편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뭐 주사제형 가격 대비해서 경구용 제재 가격도 뭐 1개월 기준에서 한 149달러 정도로 좀 책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뭐 최근에 주사제 가격과 좀 비교했을 때 네. 저는 만족도가 굉장히 좀 높아질 것 같아요. 동일한 효능들이 임상 효과에서 좀 확인이 좀 되었던 그런 부분들이 일단 복용 이후의 사례로서 뭐 입소문을 좀 타게 된다면 경구용 비만 치료제 시장이 좀 빠르게 노보노디스크를 중심으로 재편이 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지난주에 뭐 일라릴리가 사실상 뭐 경구용 플랫폼에 관련된 역량을 좀 강화시키기 위해서 일단 벤틱스를 한 1조 6천억 규모에 대한 인수를 타진한다는 보도가 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뭐 일단 적응증이라든가 파이프라인을 좀 확대하고자 하는 어떤 전략들보다는 제 생각에는 뭐 경구용 플랫폼에 관련된 어떤 경쟁력을 조금 더 강화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해 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 타임라인 상으로 보면 일라이릴리가 한 하반기 정도에 대한 승인을 좀 예고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이 좀 더 장기화가 된다면 이런 부분들이 좀 급해서 경구용 플랫폼에 관련된 강점을 좀 갖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M&A를 서두르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관측도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시장의 길을 보면 그동안 GLP-1 계열의 어떤 주사제를 좀 개발하고 있는 비만 치료제, 국내 기업들에 대한 수급 탄력도가 굉장히 좀 낮아진 측면들이 있었고 상대적으로 좀 경구용 비만 치료제에 관련된 역량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주가가 조금 더 강한 모습들을 좀 보였다라는 좀 차이가 있고요. 역시나 뭐 장기 지속형 약물 전달 플랫폼에 대한 성과는 현재 뭐 펩트론이라든가 일단 뭐 이메티질 같은 그런 종목들이 사실 뭐 최근에 어떤 주가의 어떤 정체 요인들을 좀 가져가는데 오늘 펩트론이 현재 한 1.5% 정도 하락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는 지금 장기 지속형 약물에 관련된 어떤 그러네요. 관심도는 좀 높아졌지만 이 부분이 아직까지 성과적인 어떤 지표에서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어떤 시장의 판단들이 좀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 뭐 경구용 비만 치료제 관련된 어떤 모멘텀을 좀 갖고 있는 기업들 내지는 임상 3상에서 10판 허가를 좀 빠르게 좀 종식해낼 수 있는 뭐 한미약품 같은 그런 기업들에 대한 수급 탄력도가 상대적으로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그렇게 본다면 경구용이 가장 시장 안에서 비만 치료제 시장 안에서 키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토픽 종목도 궁금합니다. JP모건 헬스케어를 앞두고 있어서 이 안에서 종목을 좀 찾아봐야 될까요? 네, 일단 D&D 파마텍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두 가지 모멘텀을 좀 말씀드릴게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메시 치료제 DD01의 임상 데이터, 추가 데이터 발표를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기대감들이 굉장히 좀 큰 성과를 좀 가져오게 된다면 일단 기술 이전에 관련된 가능성들이 재차 좀 높아질 수 있겠다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12주차, 24주차에 대한 이 초기 데이터가 굉장히 좀 우수했습니다. 이 부분에 네. 대한 추가 데이터가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면 48주차에 대한 기대감들 충분히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 일단 경구용 플랫폼에 대한 이 전환제죠. 이 오랄링크에 대한 이 플랫폼을 메세레에 좀 기술 이전했는데 화이자와의 인수 이후에 플랫폼에 대한 가치가 상향될 수 있는 부분들 이 부분은 뭐 긍정적인 어떤 수급 기대감들과 함께 연속성을 좀 가져갈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D&D 파마텍은 이전에도 한번 주신 적이 있는데 그때 가격대가 거의 3만 원대거든요. 그럼 지금 비교했을 때도 고가권 대비해서도 지금 고가 대비 한 200% 넘는 수익률이고 여전히 뭐 한 3% 넘게 오늘 좀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짧게 대표님 ABL 바이오도 이전에 주신 적이 있는데 ABL 바이오도 마찬가지로 JP모건 헬스케어 이벤트가 있는 상황입니다. 릴리가 콕 집은 회사거든요. 그래서 릴리가 또 헬스케어 이벤트 있을 때 IR 발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ABL 바이오는 앞으로 그냥 쭉 가져가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일단 주셨던 매수가보다는 수익권에 들어와 있긴 하거든요. 네, 일단 홀딩 전략은 좀 유효하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단기 추세선으로 좀 보여주는 구간이 네, 지금 한 18만 5천 원대 이 부분도 뭐 탄탄하게 아직 잘 유지를 좀 그러네요. 하고 있고 전체적인 어떤 기조를 보면 ABL 바이오에 대한 추가적인 어떤 성과는 기술 이전 기대감들이 지금 가장 높은 기업이 아닌가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올해 ADC 치료제 2건에 대한 글로벌 임상을 좀 예고했습니다. 하나는 미국 자회사를 통해서 임상 신청이 좀 됐고 하나는 일단 뭐 상반기 안에서 좀 결정이 좀 될 텐데 고영암을 좀 기준을 좀 하고 있다는 점. 특히나 사노피의 임상 데이터에 대한 상반기 발표 그리고 담도암 치료제 ABL 001에 대해서도 올해 1분기 안에 추가적인 어떤 데이터 공개를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성과들 플랫폼에 대한 기술 이전 성과를 좀 넣어놔서 지금 현재는 ADC 치료제에 관련된 방향성까지 주목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ABL 바이오까지 같이 살펴봤고요. ABL 바이오는 지금 보니까 다시 플러스권으로 돌아서네요. 마이너스권에서 올려 세웠기 때문에 오후장까지 함께 지켜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장 분위기 잘 살펴봤고요.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각 시황센터입니다. 1월 둘째 주 우리 시장 오늘도 힘차게 개장했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에서는 오는 13일 화요일부터요. 이 JP 모건을 시작으로 4분기 실적 시즌에 본격 돌입하게 되죠. 또 간밤에 뉴욕 증시는 며칠간 조정을 받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타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요. 반도체주가 앞에서 끌어주고 또 견조한 고용 지표 소식에 경기 민감주들도 뒤에서 밀어주면서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살아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증시는 연초 이후에 6거래일 동안 코스피 지수가 8% 넘게 급등했는데요.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 수보다 많은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급등했다는 거는요. 이 반도체나 조선, 방산이나 로봇 쪽 등으로 이 소수 업종에만 랠리 온기가 집중되었음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이런 흐름 가운데 둘째 주는 어떻게 시장 출발했을지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와 코스닥 상승 출발했는데요. 코스피 현 시각 0.88% 상승하면서 4,629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계속해서 상승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현 시각 1%대 상승하면서 957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매매주 추별 수급 동향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작입니다. 지난 거래일 1조 6천억 원가량 매도했던 외국인이 오늘도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4,600억 원대 매도 우위 보이고 있고요. 기간도 소폭이지만 마찬가지로 물량을 덜어내면서 코스피 지수의 하방 압력을 소폭 가려내고 있는 모습 체크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 홀로 순매수 나서고 있습니다. 4,400억 원대 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또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는 반대되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외국인과 기관, 메이저 주체들의 쌍끌이 매수세가 오늘 코스닥 지수 상승을 강하게 이끌어주고 있는 모습 체크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개인 홀로 오늘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는데요. 개인은 오늘 700억 원대 물량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거래대금 상위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오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 기업이 거래대금 상위를 차지했습니다. 우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요 2%대 강세로 출발했지만요 지금은 상승분을 조금은 줄여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현 시각 0.86% 상승하면서 14만 2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지난주 삼성전자 주가가 계속해서 고공행진하면서 이 개인 투자자들이 지난주만 3조 원 가까이 삼성전자 주식을 또 사들인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죠. 계속해서 이런 B2 열기도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메모리 반도체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산재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 4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공개하면서 매수 심리가 자극되기도 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현 시각 1%대 상승세 보여주면서요. 75만 2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3위 살펴보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네, 지난주 트럼프가 이 미국이 수년간 베네수엘라를 사실상 운영하면서 이 원유를 채굴 통제할 거다라는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원전과 전력 테마 쪽이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또 최근 뉴스케일 파워의 지분 투자를 단행해서 이 핵심 기자재 공급권을 확보했다는 소식도 있었죠. 그런데 최근 뉴스케일이 빅테크 기업들과 맺은 공급 계약으로 인해서 이 수조 원대 원자로 모듈 제약 물량을 확보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3%대 넘는 강세 보이면서 87,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도 계속해서 CS 모멘텀 열기 받아가고 있고요. 2%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하나시스템, 현대건설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 시각 11%대 강세 보였는데요. 단독 기사이긴 하지만 현대건설이 이제 미국 뉴욕주에 원전 사업을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2030년까지 신규 원전 건설에 약 110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만큼 현대건설의 수주 기대감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실시간 11%대 넘는 강한 불기둥 세우면서 84,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리브스 매드입니다. 현 시각 18% 가까운 강한 빨간불 켜내면서 63,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수술 기업 전문 기업이죠. 플렉스덱스 서지컬의 이 특허를 포함한 기술 자산을 인수하면서 다관절 수술기구 분야의 기술 독점 체제를 구축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알테오드는 오늘 소폭 쉬어가고 있습니다. 3%대 하락세 보이면서 49만 2,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에코프로도 오늘 6%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93,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그린광학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강세 보였는데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지정학적 긴장감에 대한 고조 영향 등으로 인해서 오늘 13%대 강세 보이면서 26,8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우림PTS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현대차 그룹 아틀라스 공개 영향으로 인해서 지난주에 굉장히 급등을 했었죠. 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감속기를 공급한 이력으로 이 아틀라스 관련주로 오늘 현대차 쪽과 함께 계속해서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우림PTS 오늘 12%대 강세 보이면서 27,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강보합 지키고 있고요. 코스피에서는 외국인 기관이 좀 덜어내고 있지만 코스닥은 매도로 시작했다가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로 현재 돌아선 상태입니다. 오후장까지 매수 규모가 늘어날 수 있을지가 가장 주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반도체 투톱이 강하긴 합니다만 강보합 정도 지키고 있으면서 작은 테마단에서도 움직임 체크됩니다. 오늘 특히나 우주가 개장 초반 대비해서 점점 더 강하게 상승폭 키우고 있으니까 같이 체크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요즘 좀 하락하고 있었던 2차 전지 쪽으로도 수급이 들어옵니다. 단순한 기술적 반등일지는 조금 더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